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점점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거기에 지금 GTS A, B, C, D, E, F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이 되면 사실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점점 서울화된 거예요. 메가 서울이라는 개념이 수도권도 점점 서울이다. 지금 뭐 동탄 SRT나 GTS 타면 20분이면 오는데 그게 동탄도 거의 준서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거리상은 굉장히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부잉담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확 올라갔다가 또 뭐 주춤한다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 이슈부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대표님 그 네. 실제 시장의 분위기가 네네. 막 급등한다고 막 언론에서 네. 나오는데 네. 데이터들 보면 또 막 5월, 6월 달 네. 얘기 가지고 한단 말이죠. 네네네. 실제 지금 시장의 딱 8월 분위기는 어때요? 네. 지금 이제 주가 이번에 좀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조금 잠잠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급상승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좀 네. 잠깐 부동산 시장은 좀 소강 상태로 전에 있었는데 마침 또 미국 주식 폭락과 우리나라 주식도 최근에 뭐 마이너스 10%까지 폭락을 많이 네.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도 조금 좀 지금 좀 잠잠한 분위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약간 지금 뭔가 피로감이 좀 있다. 네네 상승 피로감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게 좀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이제 강남이나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외 지역들 하지만 이제 또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그 여전히 또 거래는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좀 더 오른 지역들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지역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지역들은 조금 주춤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네. 그 시황을 또 계속 보시니까 네. 그러면은 반대로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동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올랐다고 보세요? 우선은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금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왜냐면은 금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2022년 말에 이제 많이 폭락을 했던 이유가 미국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금리가 상단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인해서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상당은 정해진 거고 금리 하단이 과연 얼마만큼 빠르게 속도를 내서 인하가 될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대출 부담이 좀 더 줄어들게 되니까 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준금리는 어쨌든 지금 네. 상단은 정해졌지만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동결인데 네. 실제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네네. 그래서 실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받을만한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워낙 이제 담보대출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은행을 좀 압력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 쪽에 그냥 금리 좀 높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좀 낮아지지만 시장금리 기준은 조금 이제 그런 압력 때문에 이제 큰 차이, 그렇죠.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 그 심리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단이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런 금매로 처분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22년 말 뭐 이때의 어떤 그 하락과 폭락은 네. 어찌 보면 이제 공포감의 패닉셀 그렇죠. 던졌던 네. 건데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이제 네. 다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정신을 좀 차려 보니까 그렇죠. 이 정도에 지금 내가 던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계속 들고 가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반대로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자금 대출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신상화 대출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신상화 대출 그 6억이나 9억에서 그 거래됐던 물건들을 팔았으면 네. 그거를 팔고 뭐 12억, 15억짜리 이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도 요새 좋았지 않습니까? 급락 전에 좋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도 좋았고,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다 올랐거든요. 금값도뿐만 아니라. 근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충분히 부동산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 쪽에서 돈 벌어가지고 네. 집 사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집값이 또
빠지기도 했었고 또 내가 가진 또 자산은 또 늘어났고 하니까 뭐 겸사겸사 살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신생아 특례 받아서 산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또 갈아타기 수요가 그렇죠. 막 이루어지고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도 이제 그런 추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좀 약간 소강 상태일 수 있고 이제 주가 급락으로 조금 이제 당분간 소강 상태고 또 휴가철이고 8월에 워낙 덥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지나고 9월 달부터는 또 다시 또 이제 거래가 좀씩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네. 그러면 대출이나 뭐 이런 뭐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네네. 뭐 지금 뭐 원벨리 뭐 이런 네. 것들은 막 계속 올라가고 네네. 그것도 뭐 지금 몇 달 만에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있는 네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또 대출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그렇죠. 구간인데 네네네. 여기에 상승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자꾸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주택자한테 세제상으로도 불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네. 돈을 다 합쳐서 똘똘한 채로 가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요새 건물보다 이제 아파트를 더 초고가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아파트는 황금성, 강남 아파트는 그만큼 황금이다,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보다 또 상가 공실 같은 것도 이제 우려를 안 해도 되고, 사실 아파트를 하고더라도 월세를 놓으면 또 임대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건물 살 바에는 그냥 초고가 아파트 사지. 그리고 요즘은 초고가 아파트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 게 완전 그냥 최고급 호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종부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1주택자가 유리하다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제 그쪽 고가 주택으로 돈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하긴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건물주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건물주 하면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고 반대로 또 이제 초고가 아파트 살면 네네. 부럽다 뭐 이런 분위기가 예전에 건물주 맞아요, 포지션을 맞아요. 지금 약간 맞아요. 그쪽에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럼 이 분위기가 당분간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뭐 세제상 뭐 이런 게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변함이 없다고 하면은 당분간 그런 추세는 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네. 보면 이제 뭐 특정 지역의 뭐 일부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단기 급등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 20% 오른 네. 동네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동네들은 우선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저는 네. 이제 아까 소개했지만 저도 20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은 저는 잘 안 쳐다봐요.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또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2021년 요때 이제 한참 아파트가 고점일 때 오히려 저는 좀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도 포트폴리오를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요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이렇게 좀 많이 좀 올랐다 좋다 할 때는 사실은 그때 들어가면은 사실 이렇게 크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심하거나 이게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조금 오르더라도 네네. 그게 거의 뭐 계속 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차라리 안 오른 데를 보는 게 낫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약간 네. 그 키 맞추기가 좀 네. 일어날 것이다. 네네. 먼저 간 곳들이 네. 지금 빨리 간 것뿐이지 네. 다른 곳들이 좀 따라오면 그 다음에 다시 간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양극화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그렇죠. 이제 안 되는 지역들은 저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 지방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이나 그런 지역은 뭐래도 안 되죠. 뭐래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역에 뭐 갭 투자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지방 이제 소도시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만 보고 들어가시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 되는 곳은 안 되지만 되는 곳은 이제 우리가 보면 뭐 50억, 60억대 사실 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지 않습니까? 네. 또 물론 이제 돈이 있으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돈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그만큼 없으신 분들 사실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 그거는 이제 가는 거고 별개인 거고요. 그게 뭐 60억짜리 100억이 되건 200억이 되건 사실 그건 상관없는 거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서민들의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 소멸 지역들은 조금 지방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이거 좀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은 게 인구 소멸 지역과 인구 감소 네. 지역이 또 네, 다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광역시 정도 급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은 뭐냐면 지금은 추세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인 시장이에요. 근데 네. 그 이유가 그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은 세제 자체가 지금은 그 취득세가 현행 2주택까지가 이제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 2년 거주가 아닌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대구에 한 채가 있는데 이거를 팔고 서울에 한 채를 사서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네. 그런 기사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구에 계신 분들이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이나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도 2년 거주를 해야겠지만 상생 임대인을 통해서 네.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를 사시려는 수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2주택까지만 그 일반 세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다 팔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두 채로 가겠죠. 그런 추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세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점점 더 이런 추세는 좀 더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수도권 용인 쪽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네. 크게 짓는 거잖아요. 이게 지방의 그 어떤 기업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지방 분권 시대라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기업들을 많이 그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거기 가서 이제 기업들을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거기 가 보니까 직원들이 안 뽑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누가 지방에서 일자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러면 수도권으로 와야겠다. 근데 이 판단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점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거기에 지금 GTS A, B, C, D, E, F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연결이 되면 사실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이 점점 서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 서울이라는 개념이 수도권도 점점 서울이다. 지금 뭐 동탄도 SRT나 GTS 타면 20분이면 오는데 18분, 20분이면 오는데 그게 동탄도 거의 준서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거리상은 굉장히 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른 지역은 좀 네. 약간 피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지방 광역시 정도 네. 되면 사실 네. 인구도 충분히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대들도 좀 약간 좀 정체돼 있고 네. 아직 반등도 못한 지역들도 네네.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는 그 말도 맞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나서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지방을 뭐 살리기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으면 그때 네.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도 아직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안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성공 확률을 따져라. 그렇죠. 그렇게 네. 봤을 때 지방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찾기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그렇죠. 있는데 굳이 절로 갈 필요는 그렇죠. 없다. 예, 예, 효율을 보는 거죠. 뭐 효율을. 네. 예. 그 이제 정부가 이제 대책 발표를 막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막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인 그렇죠. 것도 있는데 뭐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떤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아마 정부 정책은 이제 그 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빌라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그거를 왜 활성화시키려고 하냐면 공급이 아파트는 늦지 않습니까? 3년, 네. 5년이 늦다 보니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하는데 지난번처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 제외되는 게 신규 주택만. 네. 예, 그럼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금액 제한도 네, 있어요. 금액 제한도 있고 그런 네. 제한이 있고 사실은 그런 정책을 왜 내놓는지 모르겠고 또 지방 소멸하는 지역에 뭐 집을 사면은 뭐 면세 근데 그런데 누가 삽니까? 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사실 의미가 없고 만약 정책이 나온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의미 없을 것 같다. 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시장의 심리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가 일어나는 네, 것이고 네, 네. 수도권 내에서는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은 이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2트랙, 3트랙으로 말씀드리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똘똘한 한 채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똘똘한 한 네. 채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열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뭐 네. 5천만 원, 1억. 근데 1억 이런 분들이 서울로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도권을 투자해서 차츰차츰 올라오는 전략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서울만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수도권도 오른 지역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적은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지역도.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수도권도 좋은 투자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서울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보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수도권에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뭐 이렇게 많은 분들보다는 돈이 뭐 상대적으로 적은 그렇죠. 분들이 훨씬 대다수인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접근 가능할 만한 지역들이 네. 아직 있고 그렇죠. 그런 곳들의 어떤 상승률도 사실 수익률만 따지면 그런 데가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놓쳤지 않습니까? 서울은 언제 샀어야 되냐면 재작년 연말이나 이제 한참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그 헬리오시티를 뭐 한 16억, 17억, 34평을 그때 지금 뭐 한 24억 정도 하는데 그 정도면 벌써 한 7억 정도 올랐어요.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그 12억인데 지금 뭐 22, 3억 하니까 한 10억 정도 올랐고 그리고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34평이 그 당시 제가 사드렸던 게 10억 9천에 사드렸어요. 34평을. 지금 15억, 16억 하거든요. 10억 9천, 11억 500. 그러면 그때 샀어야지. 근데 그때는 다 사람들 다 못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10억 9천에 11억에 살 수 있었던 마곡지구를 지금 15억, 16억에 산다고 물론 나쁘진 않아요. 지금 사도 뭐 1억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 한참 떨어졌을 때 2023년 1월 달쯤에 샀으면 5, 6억을 벌 수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거를 5, 6억의 지갑비를 내고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이제 양극화 얘기가 많이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아, 네. 그래도 서울을 네.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돈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하시면은 서울 사시는 것도 저는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수익률 생각하지 말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뭐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내가 실수 입장에서 근데 살겠다. 나는 뭐 그냥 서울에 살고 내수도 실수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들어가시면은 그 차익이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차익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가 네. 조금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상반기는 사실 네. 되게 누가 봐도 좋은 동네들 위주로 그렇죠. 막 갔었는데 네네. 그럼 하반기는 약간 좀 다른 지역의 그렇죠. 상승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제 부동산 시장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남도 항상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강남 가면은 또 다른 데가 이제 좀 쫓아 올라오고요. 강남 좀 떨어지고 이게 좀 쫓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가면 이게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채를 가니까 이게 계속 갈 것만 같은데 꼭 그렇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앞으로 다음 차례가 어디냐, 다음 차례가 이제 오를 지역을 미리 선점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런 투자 방법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투자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대부분 부동산은 최소 2년을 보유해야지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 2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안 오르더라도 2년, 4년, 더군다나 요즘은 갱신 정부 때문에 4년 정도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오르지 않더라도 좀 기다리면 충분히 오를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투자가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게 되면 네. 뭐 최소한 3에서 6개월 안에 네. 신고가가 찍히지 않으면 내가 산 거보다 더 높은 맞아요. 거 안 찍히면 네, 맞아요.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맞아요. 생각하면서 팔아야 되나요?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네. 그게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주식처럼 생각하니까. 네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좀 기다리면 오히려 또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거를 늦게 쫓아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과연 재미를 많이 보셨냐. 2023년 말에 2022년 한창 때 부동산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그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한참 부동산 올랐을 때 그때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네. 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다. 물론 지금은 고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서울 고가 아파트 어깨까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 어깨에서 머리까지를 내가 차익을 먹겠다. 그것도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이 발목이나 허리에서 좀 잡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저평가된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식 시장이 막 폭락하고 네. 뭐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뭐 다 빠지는 네. 걸 또 겪다 보니까 네. 야 이제 주식 시장이 선행하는 시장이고 부동산은 따라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최근에 올랐던 네. 것 결국에 다 의미 없다. 이제 뭐 네네. 빠질 거다 하는 네네. 댓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네네. 이 어떤 투자도 오래 하셨으니까 이 금융 시장과 어떤 실물 시장이 어떻게 동조화가 계속 일어나는지 아니면 네네. 이번에 뭐 다를 건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추이를 좀 지켜봤더니 이제 원래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폭락
폭락을 했던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엔캐리 자금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본 엔화를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하면 금리차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 자금이 엄청나게 막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좀 컸던 게 아닐까. 물론 네. 이제 미국 금융 우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저는 제일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금리 안 올리겠다 이렇게 또 맞아요.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장은 좀 다시 회복했고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과연 마이너스 10%까지 이게 떨어질 일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그 마이너스 그 10% 떨어질 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샀어요. 그날 그 바닥 저점에서 이제 샀는데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까는 저는 좀 캐치션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주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너무 일시적 네. 과도한 폭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만약에 주식이 떨어진다. 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고 해서 뭐 주식가 떨어진다면은 그러면 부동산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는 동의가 되시나요? 그게 항상 그 주식이 선행 지표, 부동산 후행 지표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떨어지기 전에 2022년 말 한창 금리 막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식도 많이 폭락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폭락해서 그거에만은 제 동의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한번 대여 보신 분들은 또 부동산을 또 선호하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산이 하루에 사실 10% 이렇게 빠진다는 게 사실은 우량주가 이렇게 빠진다는 게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을 거거든요. 네. 네. 강남 아파트 갑자기 20억짜리가 10% 빠지면 2억, 18억 된다는 것처럼 그게 하루 만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루 만에. 단 하루 어제 만에. 20억에 샀는데 오늘 10억에 팔아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는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동산으로 좀 자산이 몰릴 수 있고 그 주식이 급격하게 빠져서 계속 침체하면 부동산도 빠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 부동산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네. 부동산은 훨씬 느린 자산이니까. 그렇죠. 느릿느릿하니까 뭐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도 네. 그런가? 큰 동네가 이쪽이니까. 네. 그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뭐 0.5를 내려야 된다. 네. 뭐 지금 0.75 내려야 된다. 네. 오히려 지금 그 한번 충격이 오니까 네. 금리 인하 빨리 해라 뭐 이런 네. 여론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뭐 바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번 놀랬잖아요. 미국도 네. 그렇고 전 세계가 한번 놀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예, 빨라질 수도 있고 좀 그 폭도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아무래도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네. 다만 이제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너무 좀 그 이거에 예상을 해서 너무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이제 금리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나 실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 심리를 갖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그래도 조금 적게 내릴 거로 예상해서 모든 작은 계획이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네. 하락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이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네.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정리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이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이제 대부분 그러면 뭐 서울 수도권은 어쨌든 네. 가는 거네라고 네, 네.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하락 네. 요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3기 신도시도 사실 예상보다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이번에 정책 발표할 때 공급을 늘리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가 여러 개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은 사실 그렇게 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발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발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악영향이 끼치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하락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도 조금 주도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가 이미 있고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택지 개발 지구를 뭐 발표한다 이거는 조금 좀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그 김포 이한강 지구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택지 개발 지구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공급 과잉으로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그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호재가 뭐냐면 그게 이제 집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그 기업들도 같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5호선, 9호선, GTS-D 그 교통도 좀 많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발표는 김포 입장에서는 나쁜 발표는 아니고 예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그게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해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공급 말고는 지금 다른 걱정 요소가 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은 그 서울이나 강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안 오른 지역들도 있고 물론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도 오른 지역들도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공략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미칠 게 없다, 떨어질 게 없는 지역을 사는 거는 그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정책하고 좀 이런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지금 뭐 내 집을 사겠다 하는 네. 분들도 뭐 많겠지만 네. 사실 그 내 집 사는 어떤 매수 거래량보다는 네. 전세나 월세 시장이 더 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전세 시장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지금 어쨌든 전세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많은데 네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럼요. 지금 전세 지금 많이 계속 올라가고 그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임대차 입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실거래 신고 이제 그거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인데 이런 거죠. 이게 2년 동안 5%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못 올린 거 한꺼번에 다 올리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DH 퍼스트 아이파크도 이제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전세가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다 올랐거든요. 네. 매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또 월세를 또 많이 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사실 전세 짧게 월세를 줘서 뭐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보다는 좀 4년보다는 좀 땡기려고 월세를 주는 경향도 있고 물론 이제 월세도 2년 주장하면은 2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또 짧게 월세 사시는 단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또 매물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는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4년을 전세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네. 그래서 임대인들한테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월세를 주자. 월세도 똑같이 4년 살 수는 있지만 사실 네. 월세는 또 중간중간 그 나가는 경우 하시는 많으니까. 경우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세에 대해서 주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입법 폐지 얘기들이 네.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반대로 폐지 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폐지하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이제 갱신을 하고 세입자들이 갑자기 이제 법을 악용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나가겠다. 네, 나가겠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목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네. 그러면 그 목돈 마련 안 하면 소송하겠다. 너 사기꾼 아니냐. 뭐 엄청 싸우는 거예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법을 악용해서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싸게 임대 주고 5%밖에 안 해줬는데 날 범죄자 취급하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월세 놓거나 나 그냥 비워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1세대 1주택 같은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을 매입하고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3년이거든요. 근데 이 종전주택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세를 놨을 경우에 2년 갱신 청구해보면 이게 4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3년인데 전세를 4년을 이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게 된 전세를 껴있는 상태에서 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과세도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2년만 보유하면 되니까 그러면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임대차 그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누굴 위한 법이냐는 거죠. 이런 부작용도 있고 임대인 임차인 계속 싸우고 소송하고 있고 그런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겠냐? 지금 같은 부작용보다는 덜하겠죠. 단기간에 물론 좀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으로. 네. 근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겠지만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자는 거니까 그건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일시적 2주택을 할 때 네네. 3년 안에 팔면 되는 것도 네네. 전세가 2년이니까 그렇죠. 그 앞뒤로 약간 네. 기간 줘가지고 넉넉하게 3년인 원래 그런 거죠. 그쵸. 근데 예. 이건 안 바꿔주고. 그렇죠. 사실 그 5년으로 바꿔줘야 그렇죠.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실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다주택자가 아닌 거죠. 네. 투자를 안 해본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네. 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네. 안 맞는 거죠. 현실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가장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주는 사람들은 네. 결국에 이 집을 팔 생각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를 주는 건데 그렇죠. 월세 주면 뭐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그렇죠. 건데 팔기가 참 어려워지는 구조가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비과세로 팔리면 그러니까 그걸 비과세 기간은 차라리 늘려주든가 아까 말씀하신 네. 5년으로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그런 것들이 네.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비워두자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있는데 그럼 전세가 그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전세가 또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폐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폐지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대로 네. 가면 또 네. 반대로 이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그 뭐랄까 시장이 막 과열됐다가 네, 막 네.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또 그렇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최근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어떤 네. 의원이 금투세 폐지 안 하겠다고 했더니 막 찾아가겠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네, 막 항의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그 임차인도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4년마다 엄청나게 더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임차인을 위한 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이 여론을 형성해서 정치인들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작용은 단기적인 부작용인 거고 이거는 이제 빨리 이제 회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작용이 아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골마 터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최소한 2+2가 아니라 그냥 뭐 3으로 하든 그렇죠. 뭐 차라리 예, 이렇게 예. 좀 단순화를 그렇죠, 하면 그렇죠. 좋을 텐데 그 말도 좋네요. 그게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소송하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 예, 맞아요. 소송하려다가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저도 전세를 안 주고 다 월세로 돌렸어요. 저 갖고 있는 것도 아니 왜냐면은 갑자기 언제 나간다고 알고 네. 겁나잖아요. 갑자기 3개월 갱신했더니 3개월 있다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대출 받아서 월세로 다 돌려서 그냥 월세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월세 보증금 낮으니까. 그러면 전세 비율이 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면 그 전세가 또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이 전세 시장이 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갭이 줄어든다 해서 또 막 매수세가 또 붙고 막 이럴까봐 또 네. 다들 걱정들도 하고 계신데 네, 네. 전세 잡는 건 결국에 공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축 막 지어주면 사실 공급될 때 네, 전세가 네. 뭐 힘을 못 쓰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공급 부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네. 그러면 이게 당분간 전세 쪽은 뭐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빨리 해지해서 부작용을 없애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빌라나 오피스텔 근데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나마 그 3룸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전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공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텔도 요새 워낙 그 바닥이고 거의 거래 자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비주택 좀 살리겠다고 지금 취지가 아마 그런데 그러려고 한다면 정책을 좀 확실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정책들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로 치면 18평에서 한 25평 정도 되는 수준의 오피스텔 같은 것들, 그렇죠. 빌라 같은 네. 것들이 좀 빨리 그렇죠. 공급이 되면 그렇죠. 그래도 좀 전세가 좀 잡힐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쪽도 지금 뭐 안 하는 분들이 맞아요. 다 그냥 뭐 소형, 맞아요. 원룸 맞아요. 이런 것만 또 해주려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뭔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맞아요.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전세 상승 쪽은 뭐 서울 수도권 쪽은 뭐 막기가 쉽진 않다. 그렇죠. 예, 좀 당분간 봐야 그런 될것 추세는 이제 갈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매수세로 또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수요를 자극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가 이제 되는 거고 또 대출을 규제하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전세 낀 거 사는 거는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갭투자를 또 양상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만약에 그런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좀 규제 풀 건 빨리 풀고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느낌이 어떠냐면 계속 꼬여 있어요. 엄청. 네, 맞아요. 엄청 꼬여 있어서 조례로 풀 수 있는 거거나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들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규제를 빨리 풀어라. 근데 그게 오히려 집값 안정에 더 기여를 하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거를 잘 설득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설득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그쵸. 같기도 하고 네. 뭐 맞습니다. 정책이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다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네네. 생각하는 그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정부는 다주택 규제를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려고 하는 방향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들은 힘들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거대 야당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으로 이게 사실은 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뭐. 그래서 참 방법이 없다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가 올라가면 사실 뭐랄까 투자를 한 사람들, 네.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은
보면 마음이 엄청 편해지잖아요. 그쵸. 사실 전세가 오르는 게 네. 투자 수요에는 네.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불을 붙인다. 네, 라고 네, 봐야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뭐 금리 오르는 것도 사실 네, 네, 전세가 네. 오르면 그럼 그렇죠. 뭐 대출 갚아서 전세 그렇죠, 주지 뭐 그렇죠.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전세가 네. 안정되는 게 어찌 보면 집값을 또 안정시키는 맞습니다.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걸 못 막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좀 앞으로 상황이 좀 안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어떤 정책들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네. 다주택 규제나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좀 안 풀리는 분위기라면 네.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뭐 강남의 새 채 뭐 네, 이런 네, 분들은 네. 별로 없잖아요. 네. 대부분 뭐 자기 살 집 하나 좋은 네. 거 있고 나머지 뭐 오피스텔 뭐 빌라 아니면 네, 조그마한 네, 네.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다주택이신 분들도 네, 많은데 네. 다주택은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그럼요. 저는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네.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았어요. 근데 파니까 이제 다주택 중과는 안 되니까 일반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이제 공동 명의로 하다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네. 네, 물론 이제 그 차익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이익이 났으면 또 싸게 팔고 대신에 이제 시세보다는 좀 싸게 팔았어요. 근데 그래서 싸게 팔고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이잖아요. 저는 네. 팔아서 좋은 거고 새로 사신 분은 이제 신혼 부부셔서 이제 내 집 마련하니까 싸게 공급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네. 전에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갱신청구에서 4년을 임대를 줬거든요. 싸게 임대를 줘서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주택자를 너무 범죄자 취급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전세나 월세도 싸게 공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신규 미분양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초기에 건설사들이 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 분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양 네. 받은 사람들이 사실 무주택자들이 분양받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먼저 분양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건설을 해서 그 돈으로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싼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급받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다 후분양을 하거나 아예 지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제 구조에서 이런 다주택자들도 서로 상생을 해서 윈윈이 되는 구조로 가는 건데, 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주택자를 다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이게 다 스텝이 다 꼬였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부터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제 다만 그 여러분들 그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그래도 이제 좀 수익을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30%밖에 안 되거든요, 다주택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 내서 어느 정도 내고 1주택처럼 80%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한 수익 내면은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또 다른 거 투자하시면 되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그다음에 굉장히 힘든 다주택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당연히 파셔야죠. 팔고 네. 역전세 대비하셔야 되고 전세 놓으셔야 되고 전세에 껴있는 거를 월세로 전환하실 거 준비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팔리는 분들이 걱정인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게 이제 뭐 금매 정도로는 안 팔리고 네. 급금매로 정말 네네. 뭐 거의 네. 그 단지에서 뭐 최저가 수준보다 막 더 낮게 팔린다 뭐 이런 네. 분들은 이거 던지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가져갈까? 뭐 네. 이런 고민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건이 만약에 조금 그래도 호재 지역이고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혀 뭐 발전 가능성이 없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힘든 지역들은 좀 과감히 정리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개수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좀 줄여 나가시는 것도 추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수도권 서울 쪽에 빌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이거 빌라 쪽 지금 되게 상황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네. 지금 파냐 어차피 네, 네. 조금 이따 파나 어차피 여기서 더 음. 빠지긴 쉽지 않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판 게 맞다고 봐요. 이제 물론 이제 빌라 중에서도 이제 재개발 이제 확정이 네. 된 지역들은 이제 갖고 계신 게 맞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요새 조금씩 그래도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파시는 것도, 왜냐면은 이래 빌라가 한 1-2천만 원 올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1-2억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라가 오르는 속도보다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아파트로 갈아타신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손해가 아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그거는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투자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서울에 이제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희망으로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네네. 아닙니까? 네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책이 이게 네. 정말 잘 돌아갈까요? 저도 이제 2004년도부터 빌라 투자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2004년도부터 한참 하다가 이제 2007년도인가 그 용산 참사가 나고 2008년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뉴타운이 다 전면 네. 보류 해제가 됐던 거예요. 그 시대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빌라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도 제가 많이 네. 봤고. 근데 이제 빌라나 재개발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협의가 힘들어요.
거예요. 세입자 관계, 뭐 임차인 관계, 조합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속 터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뉴타운보다도 이게 규모가 작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소규모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단지가 될 거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속 터지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빌라 투자를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에 처음 뛰어든 게 빌라 투자로 한 거예요. 2004년도부터. 근데 한참 그때 이제 뉴타운 재개발이 이제 붐을 일었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정책에 의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또 정책.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속이 편하더라. 그런 깨달음을 얻고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물론 이제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다 성향이 다른 거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네. 정책이 너무 바뀌어요, 맞아요. 정권에 따라서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맞아요. 거는 이게 사고 팔기 힘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주식은 뭐 규제 같은 게 뭐 맞아요. 바뀌거나 그런가 보다 네. 주택은 되게 많이 맞아요,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샀는데 맞아요. 갑자기 퍽 바뀌고, 맞아요. 이거 왜 샀어라고 맞아요. 예전에 좋아서 샀죠. 근데 왜 뒤늦게 맞아요, 소금적으로 맞아요. 해버리고 맞아요. 이래버리니까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 진짜. 근데 그게 이제 더 심한 게 이제 빌라 재개발죠. 모아타운. 재개발 쪽에 거. 그나마 이제 신축은 좀 덜하다. 그나마 택지 개발지구의 신축은 좀 덜한데 이제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건 좀 그게 워낙 규제나 이런 게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랑 생각 너무 비슷한데 진짜 그래요. 이게 사실 10년, 100년 대계인데 솔직히 뭐 1년마다 그러니까 뭐 양도세도 세금, 그냥 네. 빌렸다 줄였다 막 하고 막 하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안 되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네. 모아타운 뭐 이런 거 추진한다고 막 네네. 플래카드들 막 달리거든요. 네. 그런 동네들은 이거 되는 거 아닌가 막 하는 기대감도 네네. 있는데 네네. 고를 때 팔아라. 이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고 거기 보면은 반대 추진 그런도 네. 플래카드도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정말 관심이 많으시면 정말 면밀하게 이게 과연 이게 동의율이 얼마인지, 과연 이게 추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보시고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효율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랑은 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바람 불 때 나오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네. 대안은 많고 그리고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팔아서 세금 떼고 남는 돈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게 기다렸다가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은 이제 공급도 뭐 확연하게 부족하다 이런 네네네.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계속 수요는 또 밀려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돈이 없지만 사실 뭐 걱정되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네. 없어서 못 사지 이거 살면서 그렇죠. 막 내가 망하겠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경기도만 해도 사실 넓잖아요. 네네네. 경기도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네. 핵심 지역들을 네. 빼고 나머지 지역들도 많다 보니까 네네.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그냥 팔고 네. 확실히 서울로 가자 네네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경기도권에서 예를 들어 뭐 똑같은 네. 9억인데 네네. 이걸 팔아서 서울로 9억 네네. 들어간다. 네네. 뭐 이런 거를 고민한다면은 이거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건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9억에서는 나름 신축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 9억은 평수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구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나 혹은 애매한. 애매한 나홀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더 좋은 걸로 가겠다 이거는 오케이인데 같은 가격이라면 경기도 신축이 더 오히려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금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금천구랑 과천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냐는 물론 거죠. 둘 다 좋은 동네지만 그래도 가격이 말해준다. 그렇죠. 네. 예. 또 이제 동탄이랑 중계동도 약간 비교 대상이 조금 이제 네. 좀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대림동 있지 않습니까? 대림동과 만약에 분당이나 네. 광교신도시나 네. 예. 어디가 더 좋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저는 서울 나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 중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빌라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근데 이런 게 과연 메리트가 얼마나 있냐, 그죠? 예, 그런 거 봤을 때 무조건 서울만 가야 되는 게 맞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역대 상승률을 따져도 오히려 분당이나 이런 데가 그런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나 뭐 하남 미사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경기도거든요. 근데 네. 그런 지역들도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고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그 가격만 놓고 서울을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랑 이제 가격이랑 이제 컨디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금액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네, 네. 그거를 막 서울이냐 아니냐 이거 네, 네. 가지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그럴 없다. 필요 없다고 봐요. 예,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좀 사야 될지 뭐 네. 지금 살지 말지 이런 얘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8월 초인데 네. 이 8월 달의 버전으로 봤을 때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좋은 시절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럼요. 그 무주택자들은 가급적 빨리 사는 게 맞는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미 많이 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지역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비조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조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한 번에 하나의 자산에 몰인하지 마시고 한 채를 사고 1년 있다가 한 채를 더 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략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한 채를 사고 1년 후에 한 채를 더 사고 또 거주를 안 해도 되니 보유만 해도 되니 그리고 이제 3년 이내만 이제 중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팔고 신규 주택도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니까 두 개가 다 비과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원하는 집을 한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징검다리 전략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청약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점이 높은 근데 이제 청약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청약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에 그런 청약 기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지. 그 추첨제를 노리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왠지 추첨은 또 될 것 같기도 네네. 하니까. 근데 이게 또 경쟁률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 추첨제 쪽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아니요, 않아요. 저 추천하고 실제로 저도 청약에 많이 당첨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려서 당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약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첨제도? 네, 네. 전략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청약은 이제 많이 해야 돼요. 네. 일단은 많이 해야지 또 가능성 높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긴가민가 투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좋다고 하는 요번에 그 동탄 롯데캐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건 누구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네. 300만 대 1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니고 이제 경쟁률이 한 10대 1, 뭐 8대 1 요거는 사실은 내가 그 이론적으로 보면 10번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러니까 한 자리 미만 10대 1 이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지역들만 전략적으로 노리면은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재당첨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또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또 하면은 또 많이 당첨되는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이제 청약을 노리는 가점에 따라서 청약을 노리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제 전세 끼고 사는 전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미리 사놓고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는 전략. 또 무주택자 세대들 중에 혼인을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혼인 전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전략. 각각 한 채씩 샀다가 5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적용 받거든요. 근데 그게 또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마 늘려주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반대인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10년으로 늘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지금 정부 정책도 뭐냐면 혼인 신고를 그래도 빨리 해서 애들을 낳고 해야 되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주택만 있어도 3주택이 되면 취득세가 8% 뛰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각각일 경우 어때요? 각각일 때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고 또 상대방도 두 개가 그럼 총 네 채가 일반세율인 거야 취득세가. 그럼 누가 혼인 신고하겠냐고요. 그죠? 취득세가 또 없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 혼인은 신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근데 지금 정책은 자꾸 계속 엇받자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혼인 신고를 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도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봐요. 사실 이 집개수를 가지고 뭔가 규제를 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죠. 안 맞죠. 네. 맞아요. 금액으로 네. 하면 모를까. 맞아요. 아예 그냥 네. 총액이 뭐 얼마 넘으면 그렇죠. 뭐 네. 한다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부작용들이 있는 변칙 플레이를 어떻게 그렇죠. 하려고 맞습니다. 이제 막 미혼부로 막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빨리 좀 네. 바뀌었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네. 많이 꼬였습니다. 네, 맞아요. 많이 꼬여 있어요. 진짜.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이나 이제 내가 1주택인데 뭐 예전에 뭐 싼 거 사놔서 이제 갈아타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안 오른 동네보다는 막 올라가고 있는 네네. 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런 데가 네. 보통은 또 가고 싶은 동네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이 심리가 막 절로 막 쏠리는데 이걸 음. 억지로 끊고라도 안 오른 데를
분야를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경험이 네.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틈새 시장 같은 거를 많이 발굴하고 발견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 실패한 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시한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게 단번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절충해서 조금 이제 그거보다 약간 낮게 하고 남는 차익을 좀 더 다른 데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를 만족하는 데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다만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정선에서 사고 남는 돈을 조금 다르게 굴려보는 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투자를 해본 사람이 안다고 한번 해보면 또 계속 하게 되고 또 이 재미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너무 한 번에 이제 올인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이제 투자할 여력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대출 받고 끝난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대출 비율을 조금 낮춰서 조금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서 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리하지 말라는 네. 얘기를 들으면 네. 사실 그 무리가 어떤 수준이냐 이거에 네.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 딱 정해준 게 맞는 것 같아요. DSR 40%. 그렇죠. 예, 그다음에 LTV 뭐 40%, 60%, 다주택자 60%요 정도. 근데 저는 좀 더 보수적인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면 한 5억 정도 대출 받을 정도. 예, 그 정도. 아니면 40% 그러니까 10억이면 한 6억은 내 돈이 있어야 된다. 네. 6억 정도는 40%. 그다음에 40%는 대출을 받으셔도 된다. 그럼 만약에 내 7억이 있다. 그러면 6억 정도로 40% 대출 받고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또 다른 거 투자하자. 이런 주의인 거죠. 네. 7억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막 풀려서 뭐 10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내 현금이 7억 있다면 6억 정도로 사고 남는 1억 정도로 종잣돈 굴릴 거를 한 번에 해서 왜냐면 대출을요 투자를 불려서 갚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잣돈이. 네. 근데 이거를 종잣돈 없이 다 쏟아 부으면 키울 자금이 없는 거예요. 종잣돈이. 네. 그러면 대출 갚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40% 정도 하고 남는 돈은 이제 투자로 불려서 대출을 갚자. 이 돈을 불려서 대출을 갚아버리면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근데 이제 처음 집 사거나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집 사본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네. 딱 1억만 더 있으면은 동네가 바뀌고 1억만 더 있으면 평수가 바뀌는데 연식도 그쵸. 바뀌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걸 뚝을 떼가지고 네. 33평 갈 걸 25평 가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조금 그거를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어떤 그 너무 좀 퀄리티를 그렇죠. 포기해라. 좀 필요하고 왜냐면 미래를 위해서. 왜냐면 그거를 맥시멈으로 대출을 받으면 투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투자 돈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투자를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 네. 투자금 1억도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인 게 만약 내가 그럴 자신 없다. 그럼 맥시멈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네. 이제 뭔가 내가 좀 투자할 뜻이 있고 한번 그런 의도가 있다, 의향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제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재개발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네. 대해서 요즘에 다들 뭐 재건축 끝났다 네, 이런 네. 얘기들 계속 들리니까 공사비도 너무 비싸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재건축이 정말 끝난 건지 네, 아니면 네. 뭐 재건축도 어떤 앞으로 기회가 올 건지 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갖고 있는데 저도 후회합니다. 음. 왜냐면 워낙 말이 많고 되게 지지부진한 거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아예 차라리 이 돈으로 신축 살 걸 이런 생각 있고 오히려 신축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회하는데 한편으로는 재건축이라는 건 또 다른 신축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뭐 지금 뭐 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미 선택한 거니까 어쨌든 뭐 투자자는 선택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돈이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추가 분담금이 다 낼 여력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그래도 좀 갈 거라고 보고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지어질 거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시간이 이제 걸리겠지만 근데 이제 상계 주공이나 뭐 이런 쪽은 이번에 집값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멘붕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돈이 없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늦춰질 수 있다. 또 네. 요새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게 이게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지만 사실 그것도 좀 모르겠는 게 거기에 뭐 상가들도 많고 또 비대위도 있고 서로 막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재개발과 똑같이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늦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도 여전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또 잘 해결이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
물론 당첨되시는 그렇죠. 분들은 좋은 네. 거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재건축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거나 그냥 마음 비우고 저처럼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한 뭐 10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재건축에 올인하겠다. 뭐 저는- 재개발에 올인한다. 이런 저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런 절대 건 반대다. 반대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래 한 거 중에서 뭐가 좋냐면 빈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력이 쌓이고 마인드가 정립이 돼요. 근데 재건축을 하나를 사면은 10년, 20년 묶여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파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력이 늘어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빈도수를 늘리는 투자를 젊을 때일수록 많이 하시는 게 유리하다. 한 20억 넘는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한 네. 채만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냥 초보자랑 거의 똑같은 똑같죠. 수준에 네, 그렇죠. 그냥 뭐 세금만 내봤지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만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빈도를 늘린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어떤 뭐 개념도 쌓아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빈도를 늘리고 싶은데 네네.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네네. 쪼개서 사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념 잡기도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랑 막 그 네. 모노폴리도 막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건물주 마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루마블 아, 같은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런 것도 만드시는 거 보면 결국에 이제 어떻게 네.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죠. 이런 걸 좀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제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이제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모노폴리라든가 부루마블이 이제 경제 게임을 알려주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계속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내가 산 거 이제 같이 보여주러 다니고 임장 다니고 이런 게 또 어떻게 산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애들은 약간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어른들 어른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공부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아. 소액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했던 아파트가 진천에 있는 진천 동일 하이빌이라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이게 28평인데 2년 전에 제가 분양을 받은 건데 이제 2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2억이었어요. 28평이 2억이에요. 진천 혁신 그 충북 혁신 도시에. 네. 근데 요번에 전세를 맞췄거든요.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럼 제 돈은 회수가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천만 원 투자했는데 회수가 다 된 거거든요. 전세를 실제 맞췄거든요. 2억에.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전세가가 한 2억 4천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매매가는 한 지금 한 3억 정도 해요. 네. 그럼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2021년도 말에 이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인데 근데 그때가 시기가 어땠냐면 서울이 굉장히 다 오를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서울만 이제 다 쳐다봤을 때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2억이면 사실 미칠 게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진천이긴 네. 하지만 네. 충북 혁신도긴 하지만 사실 2천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금을 다 회수했고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전혀 뭐 미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투자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식의 투자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매년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돈이 없었으니까 저도 돈이 없었으니까 한 푼도 없었으니까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를 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돈을 자산을 불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물론 뭐 제가 막 대단한 막 그런 거 막 뭐 재벌급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름 무이푼으로 시작해서 나름 그래도 뭐 꾸준히 성장을 한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데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데는 여전히 존재한다. 근데 물론 이런 소액 투자가 또 위험할 수 있을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액 투자를 실패를 하면은 어떠냐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2천만 원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더 깨달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수를 자꾸 늘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투자의 핵펀치를 날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잽을 계속 날리다 보면 핵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의미가 계속 이런 빈도수를 높이다 보면은 조금씩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를 계속 찾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액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도. 네.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도 저도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또 여러 채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에 대해서 월세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소액 투자는 꾸준히 감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또 돈이 적고 네. 근데 이제 뭐 레버리지는 써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야겠다. 네네. 근데 이제 지방에 가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진천 같은 경우에는 네.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충북 혁신 도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용어 자체를 준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사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먼 지방이라고 네. 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데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도 사실은 GTX-C가 연결이 되면 거의 준수도권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그다음에 뭐 춘천도 만약에 GTX-B가 연결이 되면 거기도 준수도권이죠. 물론 네. 이제 그 거리는 멀지만은 이제 교통 때문에 이제 서울과 가까워지니까 이제 요런 데까지는 괜찮다. 네. 이런 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뭐 저 먼 뭐 지방 뭐 네. 소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데 준수도권까지는 여전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발굴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2천을 잃어도 된다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좀 자금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 모았어요. 네. 이걸로 그 전재산이다. 내가 이걸 분양권을 샀어. 근데 여기서 뭐 전세가 빠진다거나 하면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죠. 제 생각은 28평이 2억이면 분양가 이야기면 저는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요즘 뭐 공사비로 봐도 그럼요. 뭐 그거는 네. 뭐 불가능한 금액대니까. 그렇죠. 네. 근데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틈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둔촌주공도 사람들 다 미분양 난다고 했을 때 또 용감하게 하신 분들은 또 10억을 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 작은 평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 작은 평수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은 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것뿐이지 정말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얼마나 잘 찾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이제 하냐에 따라서 네. 저는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뭐 이제 1억을 모으고 시작해라 뭐 네. 아니다 5천도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는 그냥 우선은 뭐 생각하지 말고 모아라 이런 금액대도 좀 있으세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웬만한데 이제 하려면 최소 1억 정도 있긴 해야 돼요. 근데 1억 이제 정도? 근데 이제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한 잘 정말 찾으면 한 5천만 원도 가능한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제 내가 또 현금 흐름이 또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 한 달에 만 1,000만씩 벌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하고 5천만 원 갖고 있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뒤로 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고 50만밖에 저축을 못 해요. 그러면 좀 여윳돈이 좀 많아야겠죠. 뭐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네. 뭐 역전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앞바퀴 제가 항상 앞바퀴 뒷바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바퀴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뒷바퀴는 투자소득이라고 보면 이제 앞바퀴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좀 종잣돈을 더 모으셔야 되고 앞바퀴가 크신 분들은 종잣돈이 적어도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요즘에 거래량이 막 늘어난다고 하고 뭐 네. 지금 서울 거래량 뭐 7천 건 돌파한다 뭐 네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은 네. 아 지금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뭐 먼저 하면 좋겠지만 네네. 또 뒤늦게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뭘 주의를 해야 될지. 예, 항상 이런 조바심에 고점에서 잡는 게 문제예요. 오를 대로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보다 훨씬 오른 거. 그런 거 잡- 요즘에 실거래보다 대부분 높아요. 높아요. 효과가 훨씬 높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남아도 차익이 많지가 않더라. 예,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면 직격탄을 맞더라. 그래서 네. 이제 노도강에 그 영끌에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경매 많이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말아라. 예, 무리해서 하지 말고 아까도 한 단계 낮춰라. 그러면 내가 아까 뭐 내 전재산을 끌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조금 적은 거 조금 그 등급을 낮추고 차라리 종잣돈을 모아서 다른 거 투자할 수 있는 그 종잣돈을 만들어 놓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고 언론에서 오른다 할 때 들어가는 분들이 항상 끝이 안 좋더라. 2006년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막 좋다 막 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 재미 보나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예. 언제 들어가야 되냐? 엊그제처럼 주가 폭락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좀 들어갔어요. 종가로 샀거든요. 네. 예. 삼성전자 네이버랑 샀는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좋다 할 때보다는 좀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인터넷 짤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4만 원일 때는 아무도 네. 안 사다가 갑자기 7만 원 되니까 산다고 그러니까, 하냐고 네,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사실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지금 부동산도 어찌 보면 막 신축 선호도 네네. 막 이렇게 높을 때 또 신축 따라 사기보다는 네네. 다른 거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전략을 좀 다르게 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시대의 트렌드가 또 바뀌고 네네. 또 세대가 또 바뀌면서 네네. 신축이 더 갈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도 그렇게 꼭지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 그렇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 지금도 늦진 않았다. 한 예. 1억 정도 있으면은 뭐 보통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뭐 지역을 정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저는 종류라도? 수도권의 분양권이 괜찮아요. 수도권 분양권. 왜냐면 이런 거죠. 왜냐면 수도권의 분양권은 지금 가격이요. 그 분양가 자체가 2년 전 가격이에요. 네. 2년 전, 3년 전에 분양가 자체가. 근데 분양가는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분양권인데 이게 그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피로 던지는 물건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그게 근데 이게 상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피 분양권이 이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이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했거나 문제 때문에 잔금을 못 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피로 던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피로 잡으면 근데 지금 분양가나 이제 건축비나 이런 게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의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사면은 그렇게 저는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최진군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성질 자체가 뭐 이렇게 느긋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꾸준히 뭐 어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부동산 투자, 뭐 부동산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꼽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 지금 뭐 소소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2004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원칙인 것 같아요. 원칙.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상한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불법적인 거 하지 않는다. 뭐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약간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고 그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약간 편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거는 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 시류에 너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원칙들. 그다음에 너무 고점에 잡지 않는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 자신을 믿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해도 저는 밀어붙여서 성공한 것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느냐. 그런 원칙들 몇 가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 대출이 너무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원칙들을 그냥 저는 꾸준히 그래도 지켰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성적을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큰 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원칙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하고 그러면은 싶습니다. 또 원칙 얘기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네. 원칙을 다들 지키려고 하다가 네네. 못 지키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시면서 네. 같이 하던 사람들, 잘하던 사람들 맞아요. 갑자기 꼬꾸라지는 맞아요. 경우들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뭐가 차이였을까요? 욕심이 많으세요. 욕심이요? 네, 욕심이 과욕을 부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본능을 얻는가 되거든요.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힘들어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주식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엊그제 같은 하락장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진다고 할 때 한번 미친 척 한번 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는 거죠. 사실 그럴 때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사보시고 아니 여러분 한 100만 원, 몇십만 원 이 정도는 날려도 되는 돈이니까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맞네? 이거를 머리로 느낀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력을 키우셔서 공포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부동산 공포장이 언제였냐? 2022년 말, 2023년 초였거든요. 그때 잡으신 분들은 다 대박 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잡으신 분들 주식에서 공포장일 때 잡으신 분들 다 돈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 사업이든 투자든 좀 이렇게 출구 전략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해주신 거대로 이제는 이제 2+2기 때문에 네. 그냥 4년 단위로 네. 생각하는 게 잘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사면 28년에 파는 거니까. 그렇죠. 28년쯤에도 과연 지금보다 수익률이 엄청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올라가니까 그렇죠. 최근 3개월만 보고 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4년. 그렇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막 이렇게 등락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있지만 결국에 4년 네. 뒤에 팔아서 돈 그렇죠.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부동산은 아까 말한 대로 꼭 3개월 안에 안 오르면 난리가 3개월 안에 나죠. 갑자기 막 빠지면 네. 거기다 누가 직거래 해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밑에 딱 맞아요. 찍히면은 이거 뭐냐고. 맞아요. 사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진권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핫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급할 그럴 마음이 또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진정하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떤지도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